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5년이 훨씬 지난 국민학생이던 시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가 3월이 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되는데 새로운 반의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에게 급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영이는 부모님께서 급식비를 안 내셨어. 그래서 지영이는 급식을 먹을 수 없어. 제 옆자리에 앉았던 지영이는 저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항상 너덜너덜하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잘 먹지 못해서인지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깡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가난해져서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부모님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스쳐들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가을 전까지는 급식을 정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았어요. 불쌍하게 반해서 혼자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올려진 게 없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만 있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니 어린 나이에도 저는 정말 가여웠어요. 가여워서 제 급식을 함께 먹자고 하고 싶어도 급식 시간에 담임 선생님도 함께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기에 담임 선생님 몰래 급식을 나누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 메뉴에서 빵이 나왔길래 먹지 않고 남겨뒀다가 몰래 휴지에 싸서 슬쩍 책상 서랍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다 드신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짝지에게 숨겨뒀던 빵을 건네줬어요. 이 빵 손 안 댄 거야? 나는 빵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너 먹어. 먹어도 괜찮아? 배고팠는데. 고마워. 저는 그 당시에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외면받고 있고 하물며 친해지려는 친구도 없어 보이는 지영이와 이 일을 계기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날, 학교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과 함께 옆자리의 지영이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같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잘 못 먹는지 엄청 마르고 급식도 혼자서만 못 먹고 있는데 도시락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제 옆에 앉아서 짝지인데 불쌍해요. 작년엔 다른 친구 준비물도 같이 사달라더니 올해는 급식이야? 명호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말은 엄마가 이해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엄마가 챙겨줄 순 없어. 엄마가 테레사 수녀님도 아니고 너는 엄마는 안 불쌍하니? 우리 집은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잖아요. 제발 이번 딱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아빠 도시락 쌀 때 조금씩만 덜어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대신 나중에 설거지할 때 엄마 도와줘야 해. 알겠지? 내일부터 아빠 도시락 싸면서 같이 싸줄 테니까 아침에 까먹지 말고 가져가도록 해. 그리고 짝지 불편하지 않게 말 잘해서 마음 편하게 먹도록 해줘. 어머니에게 사정사정했고 귀찮으실 텐데도 어머니는 승낙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도시락을 짝지에게 건네줬습니다. 짝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이거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싼 건데 점심 때 너 먹으면 된대. 웬 도시락이야? 근데 어머니가 왜 내 도시락을 싸주셨어? 아, 그게 아빠 도시락 싸면서 도시락 하나 더 싸달라고 했어. 급식 시간에 너 혼자 안 먹고 있잖아. 엄마가 매일 싸준다고 하니까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너무 고마워. 진짜 좋은 짝지를 만나서 기쁘네.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말씀 전해줘.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나도 너랑 짝지 돼서 좋아? 맛있게 먹어. 선생님이 급식을 다 드신 후 자리를 비우고 나면 짝지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릴 때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으면 선생님께 혼난다고 생각해서 몰래 먹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짝지는 저와 집이 같은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일 안 하고 집에 있어. 근데 경마장에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 같아. 엄마가 일해서 돈 벌어오면 아빠가 다 들고 나가버려. 그렇게 돈 들고 나가면 아빠가 언제 집에 다시 올지 몰라. 아버지가 경마장에 다니는 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고 빚도 생긴 것 같았고 옷도 제대로 사 입지 못해 매일 같은 옷에 너덜너덜해진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같은 반의 친구들은 그런 지영이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누구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
소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지영이와 짝지를 하는 저에게도 같은 반 애들이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가 없는 건 저와 지영이 둘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아침에도 같이 가자고 약속했어요. 같이 등교하는 모습을 본 애들은 조롱하거나 짓궂게 놀렸어요. 얼레리 꿀레리 쟤네 둘이 사귄대요. 지금에서야 유치한 놀림이지만 어린 나이에는 꽤 짓궂은 놀림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미 지영이와 저는 반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에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영이와 함께여서 뭔가 안심 같은 게 됐었거든요. 그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주위의 놀림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지영이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하교길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멀지도 않은 거리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동물, 학교 숙제나 만화 봤었던 이야기 등등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차마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공원의 놀이터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구나.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이번 주에 보러 올래? 와, 진짜? 나 고양이 엄청 좋아해. 내일 학교 마치고 가도 돼? 당연히 되지. 그럼 내일은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다음날 하굣길에 지영이를 집에 데려가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잡종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영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와, 진짜 귀엽다. 얘는 이름이 뭐야? 이름은 피피야.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암컷이야. 지영이는 고양이를 안아보기도 하고 고양이와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간식도 먹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해맑은 한바구음을 보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을 때 어머니가 지영이 목까지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영아, 아줌마 집에서 저녁 먹고 가. 혹시 집 전화번호 아니? 아줌마가 전화해서 저녁 먹고 간다고 어머니한테 말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어머니는 지영이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생각보다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지영이는 하굣길에 우리 집으로 함께 왔어요. 집에 와서 함께 놀고 저녁까지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지영이 어머니는 일하느라 항상 늦게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계신 아버지는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서 엄청 늦은 시간에 저녁을 겨우 차려서 먹는다는 사실을 듣게 돼서 지영이 부모님께 양해를 얻어 우리 집에서 함께 놀고 저녁까지 먹이고 보내겠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앞에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도 제가 말한 것들이 신경이 쓰였었나 봐요. 지영이와 매일같이 숙제하고 고양이와 노는 생활이 1년 가까이 됐을 때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 가기 하루 전날 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지금까지 지영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지금은 감사의 말밖에 못하지만 언젠가는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감사합니다. 명호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 잊지 말고 잘 지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지영이와 지영이 어머니는 여러 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지영이가 워낙 착하고 이뻐서 딸처럼 챙겨준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영이는 이사 가서도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동안 재밌었어. 잘 가, 지영아. 어머니는 정의롭고 강하고 상냥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지영이와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사 가서도 3년 정도는 1년에 한두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비록 편지가 끊겼지만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밀기계 생산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한 지 4년이 지나가는데
선배에게 물려받거나 신규로 거래처를 확보해서 지금은 수많은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어요. 옆자리에 같은 부서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한보기술과 미팅 있는 거 안 까먹었지? 회사 운명이 걸린 큰 거래니까 정신 차리고 준비 잘해야 해. 믿고 맡겨둬도 되는 거지? 네, 나중에 준비한 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 선배님의 자리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선배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네. 그럴 리 없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잠시만요. 전화가 끊긴 후에도 수화기를 들고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에요? 너 한보기술의 미팅 날짜 잘못 전달했지? 지금 전화 와서 어제 미팅하기로 했었는데 연락도 없고 기본이 안 돼 있는 회사랑은 거래 못한다고 화내잖아. 거래 없던 거로 하자길래 사정했는데도 이미 그쪽에선 거래 안 하기로 했대. 너 이거 어떻게 수습할래?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네? 일정 연락한 건 선배님이잖아요. 저는 연락한 적 없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똑바로 일 안 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선배가 했습니다. 원래 약속한 날짜에서 변경된 일정으로 한보기술의 선배가 전화로 말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선배가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선배가 11일과 12일을 헷갈려서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네요. 선배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장님께 말씀드렸고 부장님이 직접 사과드리고 해결해보겠다며 나섰습니다. 부장님께서 찾아뵙고 사과드리며 사정사정했지만 결국 한보기술과의 거래는 실패로 끝났고 부장님은 회사로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리, 도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번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몰라? 우리 회사에서 엄청 기대하던 거래였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길래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부장님, 일정 연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변명하지 마. 뭐 할 말 있다고 입을 여는 거야? 이번 거래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막심하니 알아서 책임지고 자리 비워. 부장이 화날 때면 하는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부장님. 사표 쓰라는 건 너무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한보기술에 팔려고 했던 기계 다른 회사에 계약 따와. 시간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능력껏 계약 따오도록 해. 일주일 지나면 알지? 그때는 정말로 김대리 자리 치울 테니까 명심해. 부장님, 저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을 어떻게 해요? 진짜 그만두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잖아요. 부장님의 말을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그때 문득 생각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보기술에 팔려던 기계와 똑같은 기계를 구매하려고 검토 중인 회사가 한 곳 있다는 것을요. 이 회사는 항상 가격만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든 깎아서 살려고 협상만 계속해오고 있어서 도대체 살 마음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거의 판매를 포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든 이 회사와 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급히 견적서를 수정하고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담당자분께서 나와 있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 견적서 가지고 왔어요. 견적서를 내밀자 담당자분은 손에 들고 천천히 바라봤어요. 이것보다 더 싸게는 안 됩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싸게 하기는 어려워요. 벌써 몇 번이나 가격 조정을 해드렸는데 제일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사 기계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유지관리도 정기적으로 다 해드리고 다른 곳보다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가격이면 위에서 결제해주지 않아요. 정말 저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사분께 잘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시면 상사분과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정말 바쁜 시기라 밥 먹는 시간도 쪼개서 일하고 있는 처지라 시간이 안 날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그 식사하시는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식사는 제가 대접할 테니까 정말 잠깐이라도 좀 부탁드려요. 저는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한 대에 수억하는 기계를 팔 수만 있다면 식사 대접이야 10번도 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외출하셨으니까 나중에 돌아오면 잘 말해볼게요. 일단 바로 답변 못 드릴 수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팅룸에서 나와 복도를 빠져나가려 할 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어르신이 내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서장님, 담당자분께서 어르신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치고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상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번 머리를 조아리며 부서장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르신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식사 자리? 내가 식사 접대 같은 거 받으면 계약해주는 그런 놈인 줄 알아? 내가 저번에 가격이 비싸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비싼 게 문제니까 가격을 낮춰줘야 사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더 싸게 팔 거 아니면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 이게 이렇게 갑자기 혼날 정도의 일인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황해서 굳어있는 저에게 담당자분께서 다가와 슬쩍 귓속말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부서장님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신데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많이 화나면 저렇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풀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부서장은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결제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틀 수 없었습니다.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제 발로 나가야 하거나 잘릴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키를 신고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부서장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정장 차림에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혜 씨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서장님 앞에 그녀는 터벅터벅 다가갔습니다. 부서장님?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쪽 회사의 기기가 우리 회사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꼭 긍정적으로 구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부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혜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 꼭 구매해야죠. 아까 가져온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진행해줘. 부서장은 저와 담당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계약 진행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저기, 이 계약서대로 구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들은 대로야. 납품까지 차질 없도록 잘 부탁하겠네. 우리 사장님 따님께서 구매를 부탁하는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장님 따님이라는 분을 제가 바라보자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길명호, 오랜만이야. 내 얼굴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는 거야? 오랜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혜라는 이름의 여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다혜? 도대체 누구지? 생각할 때 그녀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그럼 김지영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겠어? 김지영? 혹시 대전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렇다면 학교 다닐 때 같이 등하교하고 우리 집에 놀러왔던 그 지영이? 맞아. 아직 안 까먹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와,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사한 뒤로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얼마 만이야? 너무 반갑다. 20년도 더 넘었으니까 진짜 오래되긴 했지. 너가 가져온 자료에 길명호라고 적혀있길래 혹시나 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길시성을 쓰는 사람이 드문데 이름도 똑같길래 신기했었거든. 대단하다. 어떻게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대? 그럼 이 회사가 아버지 회사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어머니가 재혼하셨거든. 그러면서 아버지 따라 성 바꾸면서 지영에서 다혜로 개명도 했지. 아, 어쩐지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긴 좀 그러니까 괜찮으면 오늘 밤에 같이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래, 좀 이따가 밖에서 보자. 저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의 일이 끝난 후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을 따낸 것을 보고하려 회사로 돌아갔고 부장님은 눈이 한껏 커지며 믿지 못하셨어요. 정말 계약을 땄어? 네, 정식으로 계약서 사인은 나중에 하기로 했지만 구두로 납품받기로 확답받고 왔어요. 이야, 대단해 정말. 잘했어. 부장님은 진심으로 좋아해 주셨고 제 옆자리의 선배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끝내고 약속 장소의 술집으로 향하자 지영이, 아니 다혜가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진짜 너 아니었으면 잘릴 뻔했었거든. 정말? 무슨 일 얘길래 짜르니 많이 하는 거야?
제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하자 저를 위로해줬어요. 자기가 실수해놓고선 후배한테 다 떠넘기다니 진짜 못된 선배네. 아니, 나쁜 놈이네. 맞아. 나쁜 놈이지. 어쨌든 너 덕분에 계약을 해서 너무 좋았어. 정말 고마워. 제가 고맙다고 여러 번 말하자 다혜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나야말로 너한테 정말 감사해. 이사한 뒤로 연락이 끊겨서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 할 텐데 하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다시 만나네. 그녀의 말로는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당시 근무하던 곳의 남자와 만나 마침내 결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재혼하며 생긴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가족 모두가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하네요. 돌아왔을 때 바로 연락하지 그랬어. 미안. 근데 마지막으로 편지 답장 안 한 건 너잖아. 내가 답장 안 했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맞아. 이건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언제쯤 답장 오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겨서 답장 안 하는 건가 싶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 그랬었구나. 진짜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오해받은 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응, 없어. 바빠서 그런지 인연이 안 생기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 혹시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약속 잡은 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며 그녀가 웃으면 나도 웃고 뭘 하든 즐겁고 행복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좋아. 그녀 앞에 오른손을 내밀자 그녀는 살짝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워. 모든 게 다 기뻐. 이렇게 첫사랑과 다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1년이 지나 청혼을 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연 쓰는 동안에 아내는 옆에서 유치원생 아들과 함께 색종이 접으며 놀고 있네요. 어린 시절 고생했던 아내와 항상 웃음꽃이 돼주는 아들을 언제나 행복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7살입니다. 제가 기억이 남아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 둘 다입니다. 아빠, 그림 그린 거 봐. 아빠, 같이 공원 가자. 라고 제가 어릴 때 말을 걸어도 귀찮으니까 엄마한테 말해. 아버지는 저를 귀찮다는 듯이 대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아등바등 바쁘게 움직이는 어머니와 소파 위에 늘어져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술버릇도 나빴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마구 화를 내는 일도 잦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괜히 제 모습을 꼬투리 잡고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너는 맨날 공부만 하니? 그래서 나중에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밖에 외출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여자니까 좀 꾸밀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가한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 적당히 해?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원하는 대학 갈까 말까인데 정신 안 차려. 그리고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먹여주고 재워준 거 다 갚도록 해. 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없고 기분이 나쁠 때 그저 욕받이해줄 상대방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없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친구랑 다투거나 친구에게 험담을 들어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우 험담 듣고 싸운 거 가지고 한심하게 그런 걸로 울고 그래. 그럴 땐 반대로 그 사람한테 복수하면 되잖아. 아빠는 나한테 험담하는 놈 있으면 똑같이 험담해서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줬고 주먹 싸움 일어나면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이겼어. 그리고 학교에 다니다 보면 꼭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들 있단 말이야. 그 선생들도 아빠는 그냥 멱살을 잡아버리고 다음 날부터 학교도 못 나오게 해줬어.
영웅담 늘어놓듯이 자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또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뒤에서 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 들고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고 나서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회사 직장 후배들을 자주 집에 데려오셨어요. 얘는 일 진짜 못하는 놈이야. 이놈은 진짜 회사의 짐밖에 안 돼. 직장 후배들을 비웃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후배들도 상사에게 대꾸할 수 없어 항상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끌려온 사람은 원혁 씨라는 후배였습니다. 원혁 씨도 정말 싫었을 텐데 자주 집에 불려와서 술을 마셨고 심지어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불려왔습니다. 강제로 불려오면 아버지의 무용담이나 푸념만 들을 뿐이어서 하나도 즐거울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혁 씨는 보기 드문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휴일에 강제로 대낮부터 불려와 집에서 한잔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리면 술상 정리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나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그냥 놔두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 혼자 살아서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 누가 설거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되죠. 제가 이 정도밖에 못 도와드리지만 형수님 귀찮으실 텐데 항상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어머니 손을 마다하고 꼭 설거지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언제부턴가 여유가 있으실 땐 제 공부도 봐주셨습니다. 내가 영어는 잘 못했지만 수학은 제법 잘했어. 라며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저에게 정말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과외비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작게나마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챙겨드리려고 해도 마다하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부담돼요. 괜찮아요. 라고 한 번도 받지 않으시고 전부 마다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고 저는 수백 번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에 가까우니까 얼추 눈치껏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긴 하신 것 같았지만 아직 학생인 제가 걱정돼서인지 이런 상황을 드러내서 해결하시려고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갈수록 아버지는 집에 보태는 돈을 줄여나갔던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생활비만큼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늘리셨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자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귀가가 늦어지는 날에는 제가 손수 가족들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많이 늘리셔서 지쳐하셨고 저도 학교 생활과 공부에 더해 집안일도 대부분을 하게 되니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에 부쳤습니다. 그 무렵 원혁 씨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도 자주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공부만 해도 힘들 텐데 밥도 차려 먹어야 하고 많이 힘들지? 집에 오시면 간단한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여느 때처럼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히 과외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학원만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고등학생 학원비는 너무 비싸서 어머니에게 학원 관련해서는 일절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원혁 씨의 존재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 마시러 밖에 나갔다 올게. 말하고 나간 뒤 2번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이후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해봐도 이미 그만둔 사람이라 연락할 방법은 모른다고 하고
핸드폰도 해지했는지 아무 폰으로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시댁에다가 전화를 해봐도 아무도 행적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가 사라진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현관 앞에 수상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옷을 입었고 머리와 수염은 씻지 않은 듯 부스스해 보였어요. 저는 무섭고 꺼림칙해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바로 기억에서 잊혀져 가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신 후 싱글벙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 아빠야, 아빠. 알아보겠어? 그동안 잘 지냈어? 언제 집을 이렇게 크게 다시 지었대? 나는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집을 다시 지은 줄 알고 인터폰을 누를까 말까 계속 망설이는 중이었어. 여기로 온 거 보니 이사한 건 아니고 집을 새로 크게 지었나 보네.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큰 집 짓기 힘들 텐데 누가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아니면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만 의사라도 됐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셨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셨네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하는 게 어때요? 저는 이웃들에게 괜히 피해를 주기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기 집이라는 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피고는 거실 소파에 늘어지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맥주나 소주 있어? 대뜸 술부터 찾는 거 보니 제 아버지가 확실했고 변한 것도 없었어요. 있긴 한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왜 오신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놓고선 인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존댓말은 뭐야? 괜히 거리감 느껴지게.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서먹서먹하게 그러지 마. 나는 네 아빠야.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라고. 그렇게 말하며 듣고 싶지 않은 지난 12년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예상대로 아버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만나고 있는 여자와 살고 싶었지만 이혼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줘야 하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사라져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집을 나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여자와 즐겁게 살았다고 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나태하게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 여자도 점점 짜증이 쌓여서 둘의 싸움이 갈수록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 집안일 따위는 하기 싫고 돈만 있다면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더 좋은 가전제품을 사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주식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전혀 주식 공부도 없이 무작정 시작해서 처참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네요. 어쩔 수 없이 몇 년간은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빚 갚는데 나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 생활하는 게 지겨워지고 삶의 의미를 못 느껴 다니던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바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같이 살던 그 여자도 더는 못 참겠었는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죽을 순 없어서 일용직 노가다를 전전하며 하루살이처럼 살다 보니 줄어들어야 할 빚은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다운 지난 12년이고 가족들 버리고 도망친 벌을 알아서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근황도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괜찮은 남자친구는 있어? 이상한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걱정해주는 말 같지도 않아서 그냥 멋쩍은 미소만 짓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 당신한테 상냥하게 미소 지어준다고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 옛날에 우리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좋으나 싫으나 함께 살 때가 정말로 행복했었던 때였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왔으니 함께 살자.
옛날처럼 우리 가족이 뭉치는 거야. 스스로 감동하며 말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죄송한데 당신은 이제 제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2명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말했습니다. 방금 둘이라고 했어? 아빠가 2명은 필요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아빠는 1명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엄마가 재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고 멋진 분이세요. 그런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게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 밖에 생각 안 되네요. 저는 전 아버지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현재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빠, 어서 와. 집에 들어오는 현재의 아버지를 보고 전 아버지는 입을 딱 벌리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네가 아빠라고? 저는 전 아버지가 놀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말했어요. 저희 아빠 맞아요. 오래됐어도 기억이 나시죠? 밤낮 없이 빨간 날에도 부르면 와주던 원혁 씨예요. 그렇습니다. 저의 새로운 아버지가 된 것은 원혁 씨였습니다. 저는 몰래 원혁 씨에게 전 아버지가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돌아와 달라고 연락을 넣었기 때문에 원혁 씨는 전 아버지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원혁 씨는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원혁 씨는 저와 어머니를 걱정해주며 도와줬습니다. 솔직히 전 아버지가 술 마시자고 부르는 일이 없어지면 우리 집에 소원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혁 씨는 과일도 사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대신이라고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원혁 씨 몫으로 반찬이나 김치, 주전부리 등도 챙겨줬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원혁 씨를 가까이서 보면서 내일이라도 좋으니 당장 재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원혁 씨는 항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집안일을 어느 정도 돕고 나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원혁 씨가 어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 아빠는 당신이 떠난 후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어요. 인성도 좋고 준비된 자에겐 성공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 아빠의 회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자 전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민 듯 했습니다. 이 자식아, 회사 다닐 때 신경 써서 챙겨줬더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넌 본 거 모를 줄 알아? 너한테 위자료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놈이 집 지어준다고 꼬셔서 거기에 다 넘어가서 같이 사는 거지? 그런 거 맞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이 사라진 후에 혼자서 고생하실 텐데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갔었어요. 하지만 인영 씨가 워낙 인품도 좋으시고 생활력도 강하시다 보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돈으로 뭘 하거나 한 게 없고 다들 제 돈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대학교 진학할 때 등록금 조금 도와준 게 다인데 그 돈마저도 다시 돌려줬고요. 전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귀찮지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어요. 원래 계실 때도 생활비를 잘 안 주셔서 없어졌다고 해서 곤란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매 끼니나 회사 갈 때 입을 옷이나 온갖 귀찮은 잡일들은 모두 엄마한테 시켰잖아요. 식탁에 딱 앉으면 식사가 나오고 옷장을 열면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가 준비돼 있는 그런 대접받는 생활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니까 엄마는 오히려 좋아했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평소에 관심 가지던 디자인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땄어요. 회사도 디자인 회사로 옮겼고 거기서 인정받아 다니시다가 제가 졸업하면서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과를 졸업했거든요. 회사를 차리기 전까진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등록금 같은 건 도움을 좀 받았지만 지금은 회사가 괜찮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빌린 돈도 갚아드리고 집도 새로 지은 거예요. 잘 들으셨죠? 돈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정신 차리고 창업 준비도 했고 이렇게 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째 보면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전 아버지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난 이혼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 빌어먹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계속 아빠 행세를 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머리가 나빠서 대책 없이 사라진 거였나 봐요. 배우자가 실종돼서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하면 이혼 신청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죽었을 것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칭할 이유도 법적 이유도 그럴 마음도 전혀 없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 없으니까 이쯤하고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하며 버팁니다. 배은망덕한 계집애. 고등학생까지 키워준 은혜는 모두 잊고 사는 거야? 그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인영이는 다를 거야. 분명히 같이 살 때 이혼하자고 한 적 없었으니까 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살았을 거라고. 그러자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진작에 왔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었다네요. 어머니가 들어오자 전 아버지는 바짓가랑이를 잡고선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타나서 미안해. 나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집에서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거나?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래? 제발 죽었기를 바랬는데 도대체 왜 살아있는 거야? 내가 당신 불행하게 살라고 얼마나 빌었는 줄 알아? 당신은 우리 집 마당의 잡초보다 못한 존재니까 이거 좀 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어머니가 이렇게 정색하시며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함을 듣고 굳었어요. 그리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던 손을 늘어뜨리고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원혁 씨는 그런 전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다시 생각해달라고 4명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어떻게든 빌붙어보려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너무 끈질겨서 경찰을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아르바이트로는 빚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고 살던 집의 월세도 밀려버려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한 푼이라도 뜯어보려고 찾아온 거였죠.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 말한 적은 있어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서 있는데 옆에 굴다리 밑을 보니까 거죽대기 입고 박스 덮고 있던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전 남편일지도 몰라. 어머니도 자세히 본 건 아니라고 해서 진상은 알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이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확실히 홀가분하게 있고 살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평온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사건을 계기로 궁금해진 것을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옛날에 함께 살 때 왜 이혼을 안 한 거야? 이혼했어도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안 한 거야? 처음에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집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얼마가 됐든 간에 생활비를 주니까 이혼하는 건 고려하지 않았지. 근데 점점 생활비가 줄더니 아예 안 주기 시작할 때부터는 같이 살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근데 그럼 뭐해. 당장에 생활비 벌려고 일을 더 하다 보니 이혼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었지. 어머니가 희생하신 걸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제가 집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엄마와 아빠에게 축하받아 너무 좋은데 벌써부터 결혼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교육받느라 약간은 피곤합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는 잔소리겠거니 하며 하나하나 잘 새겨 듣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